당선을 믿기로 한 청탁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브로커들의 접근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경선을 약 보름 앞둔 시점, 이중선 당시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말이 장난인 줄 알았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저를 압박했습니다. 유력 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사퇴를 결정한 이중선 후보. 이유는 바로 그를 향한 검은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잘 사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청와대 행정관 등의 요직을 거치며 지역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이중선 후보. 안녕하세요. 내년에 전시장 출마하는 이중선이라고 합니다. 21년도 추석 때 했던 여론조사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목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 씨에게 접근한 사람은 지역 언론인으로 알려진 브로커 A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꼬셨어요. 그 전부터 계속 저보고 하자고 했어. 누가 선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 싫다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저는 몰랐죠. 저는 그냥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요구들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브로커 A씨는 조직을 동원한 여론조사 조작을 제안했는데요. 경선 승리를 보장하는 대가는 바로 인사권이었습니다. 전주시 국가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몇 자리 왜 못 주냐. 그들 요구하는 게 대부분 뭐 건축 토목고 이런 그 과장 자리였습니다. 이 씨는 브로커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게 마치 무슨 작업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거 굉장히 위험한, 너 절대로 여기에서 꼼수를 쓰거나 내가 모르는 여론조사가 돈을 주고받거나 이렇게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돼. 검은 제안을 거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는 뭐 이것은 뭐 그냥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고, 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왔었다니까요. 제가 뭐 불륜이다, 막 이제 이런 막 악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었다니까. 제보받은 녹취록을 다 듣기 전에는. 지인을 통해 브로커의 녹취를 입수한 이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건강에 내가 지금 불량머리 좀 붙이고 있어. 왜 내가 불량머리 붙여? 누가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뭐 하는 줄 알아, 이 자식. 건방지는 지금 여론조사 1등이니까 조직 선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잖아, 너 건방진데 대가리가 더 뻣뻣해져 버린 거야. 이제 얘는 빠지는 것밖에 없어. 최고치는 친 거야. 검은 제안을 거절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지만 불과 5개월 만에 4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제안받은 여론조사 조작법은 무엇이었을까? 경선 여론조사는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무작위로 추출된 가상번호인 안심번호가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번호가 생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기자님 지금 여기 서울에 사시잖아요. 이 핸드폰 요금 청구지를 예를 들어 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그 통신사에서는 이게 김 기자라는 사람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죠. 청구지만 옮기면 된다니까.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만 옮기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 지역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 전문가는 이러한 허점이 최근에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집 전화를 대량으로 가설해서 전화 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응답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 연장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조직 동원의 한 형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는 행위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이후 이 씨에게 고발당한 브로커는 2023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도 지역 정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후회는 그거예요. 너무 파급력이 없이 그냥 끝났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이제 도구로 수단으로 쓰여지길 바랬는데. 여론조사 조작이 논란이 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영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로 인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와 부담을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영대 의원의 보좌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등에게 오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캠프의 관계자들은 중고 휴대전화 수백 대를 개통한 뒤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를 나눠주고 응답을 독려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재판부는 보좌관의 이러한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만큼 선거의 형평성을 해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몇백 대 가지고 여론을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시민이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응답률을 보면 10%라고 가정하면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기 때문에 역시 200~300대로 특정 기간에 집중해서 집중력을 발휘한다라면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상황. 극우 세력 이 땅에서 몰아내자!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여론조사를 가지고 조작하고 장난치고 또 불법 선거를 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신뢰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 30% 40%밖에 못 믿습니다. 특사한 사람만 물어서 그 미화를 시켜서 이야기하니까 뭐 그게 믿음이 안 가죠. 한국일보는 탄핵 찬반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여론조사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면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내가 해석할 수 없다면 그 여론조사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일찍이 유례없는 공명선거로 치루어진 제13대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가 1987년에 대통령 선거 시작하면서 이제 선거라는 것이 직접 국민들이 뽑는다는 이런 의미를 갖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중반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정치 관련 여론조사 기관은 2025년 2월 기준 무려 54곳에 달합니다. 여론조사 기법은 사람이 직접 통화하는 전화 면접 조사와 기계음이 나오는 ARS 조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가장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법인 전화 면접 조사 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언론사가 의뢰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전화 면접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조사 주제나 설문 문항 초안은 언론사에서 잡고 있고요. 조사회사에서는 문항 구성이나 워딩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최종 설문 문항을 확정합니다. 보통 여론조사는 가상번호를 사용해 응답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지역, 성별, 그리고 연령에 맞춰 균형 있게 표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응답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표본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논란은 전화 면접의 응답률 저하로 나타났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재컨택 등을 포함해서 응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수신 거부 등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한계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ARS 조사기관의 상황은 어떨까요? ARS 조사는 가능합니다. 갑자기 500회선, 1500회선 투입하는 게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전화 면접은 1000명을 조사하는데 1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ARS 조사는 5분의 1 이렇게 저렴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RS 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원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허위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령대라든지 성별 대신에 다른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걸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최고의 선거 컨설팅이에요. 최고의 선거 운동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와 후보가 한자가 맞아 떨어지면 명태균이가 나오는 거예요. 명태균요? 제가 볼 때 지구 한 10바퀴는 돌 정도로 많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도 많고. 안 없어진다니까. 안 없어진다고. 최근 여론조사 조작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 사태.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미공개 여론조사를 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발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휘말리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한국일보는 후보가 돈을 대는 의뢰성 여론조사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캠프 참모로 위장의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ARS 업체 10여 곳이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걱정 마세요. 근데 선거 분석팀 기관이 저희가 대선 대통령 주재와도 다 있었고요. 일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30년. 거의 안고체가 될 수는 없을 정도랍니다. 공표용 여론조사, 불법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후보 선거 캠프가 컨설팅을 의뢰하면 ARS 기관 A는 특정 언론사를 연결해줍니다. 이후 언론사가 A 업체에 후보의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하는데요. 실제 결과는 먼저 후보자 측에 비밀리에 전달되고 이후 언론사는 이를 기사화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제 후보자는 이제 공표가 안 되잖아요. 네네. 공표용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하고 인연이 되면요. 그쪽에서 못 구하면 우리가 붙여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필요하시면은 지역 보도본부장님들 뭐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뭐 그 모양새는 언론사가 저희한테 의뢰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는 좀 빠져 있는 거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난해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 그중 1783건을 전수 분석했는데요. 무려 1294건이 언론사 의뢰로 진행됐습니다. 일부 지방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 식으로 언론사를 소개해준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ARS 방식은 이러한 조작을 더욱 용이하게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좀 유리하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기획은 가능하죠. 이를테면 우리 후보가 어느 시간대에 좀 반응이 좋더라.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다 했고 그렇게 신고하고 한 6시까지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도 막 조절할 수 있어요. 조사 기관들. 안 들키면 되지. 예. 뭐 이런 정서가 아직도 좀 상당히 강렬하게 남아있고 후보자와 언론사, 그리고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커넥션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 사태가 그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후보로서는 이것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모임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뭐 돈도 있고 네트워크도 뛰어나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 유혹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의 관계인 거죠. 어떤 형태로든 커넥션을 만들어서 후보가 언론사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대부분 여론조사.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앞쪽 모든 여론조사의 80~90%는 이런 커넥션입니다.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나 어떤 연합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각 당의 어떤 정책이나 노선 같은 걸 내놓고 거기서 이제 뭔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다툼이 있을 소지들을 그냥 숫자로 이제 해결하는 이런 어떤 효율성 때문에 여론조사가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후보 선출을 여론조사에 맡기고 이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3년간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출한 약 270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당 후보자를 뽑는 공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여론조사에는 인색했는데요. 제가 2016년도, 17년도에 각국의 이제 공천제도를 이제 들여다봤을 때 그때는 한국처럼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 이렇게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나라들은 최소한 OECD 국가에서는 발견을 못했고 어떤 후보 선출 과정이 시민들의 요구를 뭔가 이제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런 데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의 문구를 어떻게 하고 여론조사 대상을 무당파까지 할 거냐 혹은 이제 자기 당 대상으로만 할 거냐 이런 어떤 방법론 논쟁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내용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다양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75.01%. 한때 민주주의의 나침반이라 불렸던 여론조사. 어쨌든 여론조사는 법적으로 없앨 수도 없고 특히 사람 마음을 개량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나 정치권과 업계의 입맛에 맞춰 불법 선거운동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여론조사가 부정확한 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긴 하지만 여론조사 없이 그냥 추정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나쁜 결정을 할 확률이 적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론조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영향력을 갖는 정치적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그것이 가져야 되는 가치에 비해서 너무 크다라고. 여론조사는 단순한 데이터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할지는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